지난 2주 동안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연속 2번 패배로 선두에서 떨어져 나왔고 이것은 그들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현재 상위 그룹의 팀 간 점수차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한 팀이 연속해서 패하거나 무승부를 얻을 경우 순위가 즉각 떨어집니다. 토트넘은 에릭 다이어의 약점으로 인해 볼버햄프턴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고 그는 마지막 5분 동안 2골을 허용했습니다. 로메로의 레드카드 피해와 반대 벤의 부상으로 인해 토트넘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에릭 다이어가 경기 내내 토트넘의 수비를 약화시켰고 볼버햄프턴에게 골을 넣을 기회를 쉽게 제공하였습니다. 볼버햄프턴은 기회를 종결하는 데 문제를 겪었지만 다이어가 부르는 코너킥으로 인해 토트넘의 골키퍼는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상황은 로메로, 수비수를 자주 보호하는 선수, 가 3경기 출장금지 처분을 받아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토트넘은 효과적인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를 잃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벤 데이비스와 에머슨 로얄은 반드시 우수한 선수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에릭 다이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최근 경기 후에 비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비 능력 부족과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이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이 지나갈 때 무관심하게 보이고 공을 막으려는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공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반면에 벤 데이비스는 골키퍼를 보호하기 위해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전문적인 중앙 수비수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플레이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다이어가 시작 라인업에 포함되었을 때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열정적인 수비 스타일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이어가 상대팀 선수들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상황마다 로메로는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이로 인해 그는 부상을 얻고 불필요한 카드를 받았습니다. 토트넘의 페페 사르와 쿨루세브스키는 불안정하게 플레이하고 때로는 팬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특히 사르는 아마도 그의 어린 나이 때문에 그의 폼이 크게 변동했습니다. 빠수마는 시즌 초에 매우 좋았지만 성적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토트넘의 왼쪽 편은 가장 크게 변한 위치 중 하나였습니다. 리차를리슨과 솔로몬을 모두 시험해봤지만 솔로몬은 장기적인 부상으로 전체 시즌을 쉬었고 리차를리슨은 고관절 수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대신에 브레넌 존슨이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는 아직 매우 어립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중앙 및 양쪽에서 선수들을 이끌었습니다. 매디슨은 그가 플레이할 때 불안정한 선수들과 함께 강한 미드필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이 빠지면 토트넘의 미드필드는 무너집니다. 특히 토트넘의 중앙 선수들이 대부분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은 매디슨 같은 선수가 없을 때는 매우 헷갈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메로의 부재로 필요한 수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고 매디슨의 부재로 공을 분배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중심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공격수로서 외로워집니다. 공격을 만들고 기회를 창출하는 도움이 없을 경우 고립된 공격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최선을 다했고 토트넘은 총 3명의 팀 캡틴과 2명의 부팀 캡틴이 동시에 부재해서 매우 곤란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을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었고 그들은 4명의 핵심 선수들이 갑자기 부재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토트넘이 주로 주전과 대체 선수 간의 품질 차이에 대한 비난을 받고 그들은 단 4일 동안 4명의 핵심 선수를 교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들도 일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없지만 그들은 대부분 장기 혹은 단기 부상이거나 차례로 부재하며 대체 선수의 품질이 괜찮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상황과는 크게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매디슨이 없었던 손흥민은 공격수 위치에서 미드필더 위치까지 내려와야 했고 그는 공을 분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팬들은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이 곧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에 팬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발목 부상을 입었고 회복에는 몇 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첼시와의 경기 후 매디슨의 부상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몇몇 팬들은 그가 경기 후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안도했지만 실제로 그는 회복을 위해 몇 개월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매디슨의 현재 상태에 대한 추정이 있습니다.
그는 경미한 부상을 이용해 국가팀 집중 훈련 중에 치료를 받는 동안 다이어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손흥민이 디스크 탈출로 인한 부상을 견뎌내면서 계속 경기에 참여한 것처럼 메디슨도 필요하다면 몸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휴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이비에르, 메디슨을 대신한 선수는 다이어의 결장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의 불량한 플레이로 인해 심각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난받는 것보다는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이어의 영향으로 인해 토트넘 전체에 음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의 위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토트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의 전설 중 한 명인 게리 네빌은 올 시즌 손흥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해설가로 활동 중인 그는 손흥민의 부활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솔직히 끝난 줄 알았다. 이는 표현을 쓰면서 손흥민의 부활 활약을 미스터리라고 짚었다. 뚜렷한 내리막을 걸었던 선수가 한 시즌 만에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게 현실적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현지 언론들의 반응도 엇비슷하다. 손흥민에게 올 시즌은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지지난 시즌 EPL 득점왕에 오르며 최고의 선수로 올라섰으나 지난 시즌 추락해 고전했기 때문이다. 23골에서 10골로 리그 득점이 하락한 부분만 봐도 하향세가 느껴졌다. 부진의 부상까지 겹쳐 쉽지 않은 길을 걸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영혼의 단짝 해리 케인마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 손흥민이 위력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시즌 초반 손흥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에 성공하며 토트넘을 넘어 EPL 최고 반전 스타로 우뚝 섰다. 새롭게 주장 완장을 차고 토트넘을 잘 이끌며 부활이라는 글자를 아로 새겼다. 토트넘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팀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EPL에서만 8골을 폭발하며 득점 중간 순위 3위에 올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활약과 보이는 성과를 모두 드러내며 날아올랐다. 손흥민은 올 시즌 초반까지 왼쪽 윙포워드로 주로 뛰었다. 기존 포지션을 그대로 소화했다. 이전과 다르게 눈에 띄게 슈팅을 자제했다. 도움이 구실에 충실했다. 하지만 케인의 빈자리가 느껴지자 원톱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곧바로 골 폭풍을 몰아쳤다. 특히 신입생 제임스 매디슨과 찰떡 호흡을 보이며 놀라운 득점 감각을 뽐냈다. 10라운드까지 토트넘의 무패 행진 8승 2무를 이끌며 선두 질주의 주역이 됐다. 물론 과거에도 원톱으로 활약한 적이 있긴 하다. 케인의 부상 공백이 생겼을 때 최전방에서 서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한국 대표팀에서 손톱으로 뛰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날개로 상대 진영을 휘저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하거나 후방에서 놀라운 스피드를 발휘하며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뜨리고 득점을 곧잘 올렸다. 현대 축구의 교과서적인 윙포워드로서 환하게 빛났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손흥민의 진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 앞쪽으로 더 깊숙하게 박혀 공격 정점에 선다. 빠른 발을 활용해 골을 많이 터뜨린 이전과 동선이나 활동폭이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득점 행진을 벌인다.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전보다 좁아졌지만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이고 골 결정력은 더 끌어올렸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스트라이커처럼 쉽게 득점한다. 연구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결코 무리가 아니다. 손흥민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역시 탄탄한 기본기와 탁월한 축구 지능이다. 양발을 다 잘 써 어떤 위치에서도 슈팅을 때릴 수 있다. 중거리 슈팅도 가능해 왼쪽 오른쪽 앞뒤에서 모두 위력을 발휘한다. 공간 활용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 윙포워드로 뛸 때 케인과 동선 겹침을 피하며 좀 더 넓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가장 앞에서 후방 동료들에게 공간을 내준다. 수비수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며 팀이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해결사 임무도 담당한다. 본인이 침투할 때는 순간 스피드를 발휘해 좋은 공간을 점유하고 완벽한 피니시를 가한다.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상대 수비수들을 엄청난 속도로 압박한다. 공수에 걸쳐 모두 기여하는 손톱으로 거듭나고 있다. 손흥민은 올 시즌을 앞두고 치른 오프시즌 일정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
지난 시즌은 정말 힘들었다. 토트넘에서 맞이하는 9번째 시즌은 저에게 더 특별한 순간이 될 것 같다. 지난 시즌 아쉬웠던 순간을 곱씹으며 부활을 다짐했다. 새로운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케인이 이적하려는 분위기가 퍼져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스스로와 약속을 지키고 있다. 주장으로서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며 날카로운 손톱으로 진화했다. 2015년 토트넘의 새 둥지를 틀고 9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다. 어느덧 30대 나이에 접어들었다. 치열한 주전 싸움을 거쳐 EPL 최고의 스타로 성장했다. 이제 토트넘 내에서는 고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최근 부상자들이 나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토트넘이 믿는 구석은 역시 손흥민이다. 과연 대부분의 예상을 뒤엎고 화려하게 부활하며 연구 대상으로 떠오른 손흥민이 위기에 빠진 토트넘을 다시 한번 구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